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원가관리회계 강의 맡은 공연목 세무사고요. 어, 일단 오늘이 개강일이잖아요. 그렇죠? 다들 뭔가 좀 이렇게 사기가 좀 가장 높을 텐데 원가관리회계 이제 오늘 개강일로서 제 설명회 동영상도 있고 설명회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좀 간략하게 에, 제 소개 좀 드리고 강의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 원가관리 회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나서 OT 간략하게 하고 나서 수업을 진행할게요. 저는 일단 어, 대학 졸업한 다음에 공기업 10년 근무했거든요. 공기업 근무하면서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까지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2차 시험까지 본다는 것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은 어떻게 회사 다니면서 좀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니면서 하지만 2차 시험 때는 좀 고민을 많이 해요. 뭐 휴직하고 한다든지 아니면 회사를 뭐 그만두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2차 시험까지 다 이제 회사 다니면서 붙었고요. 회사를 한 1년 반 정도 더 다녔어요. 예. 1년 한 좀 넘게 반은 안 되고 그 정도 더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이제 개업해서 제 사무실 제 고향이 수원이거든요. 수원에서 사무실 하면서 강의도 똑같이 같이 해가지고 한 10년 차 지금 강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직장인으로서 공부를 하면서 느꼈었던 부분들이 여러분하고 비슷할 거예요. 아무래도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어, 시간을 좀 짜내가지고 공부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선택과 집중을 잘 할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를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강의 계속 이제 진행하면서 조금씩 그런 얘기들도 드릴 거고 강의 자체도 그렇게 좀 컴팩트하게 대신 그렇지만 그냥 넘어가는 거 없이 퍼펙트하게 그렇게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원가관리 회계라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주말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은 이제 조금씩 할 거고요. 자, 원가관리 회계라는 과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원가관리 회계는 여러분 이제 이름이 딱 원가관리 회계잖아요. 그렇죠? 원가 파트랑 관리회계 파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원가 파트 플러스 관리회계 파트 이렇게 두 개 나눠져 있어요. 그 원가 파트 뭐냐면은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원가 계산하는 것만 계속 할 겁니다. 정확하게 비중이 약 5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출제 비중도 그렇고 우리가 공부할 양도 50이지만 아무래도 조금 원가 파트에 투입되는 시간이 더 많을 거예요. 한 60% 정도. 근데 이 원가 파트는 원가 계산하는 파트라고요. 여러분 이 원가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살아서 움직이는 저랑 여러분들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상품이었죠. 상품. 뭔가 판매된 거예요. 상품 이전에 뭐였냐면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이었다가 뭐예요? 우리가 어디 마트 가서 사면 마트에서는 바라볼 때는 이게 상품이고 그렇죠? 쿠팡에서 살 때 상품이죠. 그런데 상품 이전에 유통기업에 가기 이전에는 얘들이 모두 다 제품이었습니다.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그 모든 제품들은 원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원가를 가지고 있어. 원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원가에다가 플러스 뭐예요? 우리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가격을 책정하는 겁니다. 원가를 알아야지만 여기다가 우리가 적정 이윤을 붙여가지고 가격이라는 걸 결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하고 상품을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격이라는 게 이렇게 원가에다가 어떤 특정한 이윤 우리가 생각하는 회사가 기업이 생각하는 이윤을 붙여서 가격이 이렇게 결정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누군가 화내시죠. 여러분 우리 1776년에 우리 위대하신 아담 스미스 선생님께서 뭐예요? 국보론 그때 나왔죠. 안 읽어봤어. 저도 안 읽어봤죠. 여러분도 안 읽어봤고 그렇지만 1776년에 국보론 내셨고 우리 딱 하나는 알고 있어. 우리 뭐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인비저블 핸드, 그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격이 이렇게 결정되는 거래. 이렇게 가격은 이렇게 결정되는 거래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 가격이 이렇게 결정되는 거죠. 그렇지 않죠.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 그렇죠. 저렇게 해가지고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우리 흔히 말하는 경제학에서 그렇게 말하죠. 주식시장이라든지 환율시장 뭐 이런 데서나 이렇게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지 실제로는 저렇게 가격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격은 실제는 이렇게 결정돼. 우리 회사가 지금 애플이에요. 애플이야. 저도 애플 바예요. 다 아이폰이고 패드도 그렇고 다 그렇게 쓰는데 보세요. 이제 애플이 뭐 아이폰 패드 이어서 이제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우리 비전 프로 VR 기기도 아니고 뭐라고 해요? XR 기기라고 하는 비전 프로를 냈어요. 가격이 얼마죠? 지금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보세요. 원가 얼마였을까요?
모르죠. 몰라. 근데 애플만 알고 있죠. 애플만 알고 있는데 원가 얼마였어? 한 100, 200? 그런데 우리가 한 50만 원 붙여서 이렇게 안 팔죠? 그렇게 안 팔아. 애플은 우리 애플이야. 얼마에 팔아? 500. 그래도 사죠. 아이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이폰도 150, 200 이렇게 하는데 보세요. 원가가 자기네가 만들지도 않지. 사실은 50만 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10% 55만 원에 팔까? 아니죠. 그냥 우리 애플이야. 150만 원에 사라고 하면 니들이 안 살 거야? 살 거잖아 이거죠.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결정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결정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요. 이렇게 결정되는 경우도 경제학적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죠. 분필. 얘 누가 만든 거야? 애플이 만든 거야? 이거 알아요? 누가 만들었는지? 제조사?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냥 이건 분필이야. 어디지? 있나? 저기 있네.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른다고. 우리는 알 필요도 없어. 그렇죠? 저 분필 가격 어떻게 결정됩니까? 이렇게 결정돼요. 이렇게 결정되겠죠. 여기다가 이 분필이에요, 여러분. 이 분필에 뭐 브랜드 같은 것도 안 써져 있잖아. 요 끝에다가 이렇게 에르메스, 샤넬 안 사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문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50원 얼마인지 모르겠어. 100원이면 100원, 50원이면 50원 원래 사는 가격대로 시장에서 결정돼 있는 통용되는 받아들이고 있는 그 가격대로 우리가 구매해가지고 우리가 소비하는 것이지 얘를 무슨 명품 분필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결정되는 거죠. 이렇게 결정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얘가 먼저 결정되죠? 가격이 먼저 결정된다고요. 이 1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통상적으로 수용되는 받아들여지는 가격이에요. 그럼 그 가격보다 뭐예요? 200원, 300원 한 다음에 루비똥 이렇게 해봤자 안 팔린다고요. 그렇죠? 얘가 먼저 결정돼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적정 이윤을 확보하려면 그때는 원가를 뭐예요? 그 가격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가격보다 원가를 낮춰야지만 우리가 회사가 이윤을 남길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원가를 먼저 결정한 다음에 원가 가산 가격 결정 방식이라고 해요. 회계학에서는. 그래서 원가를 알고 나면 거기다가 이윤을 붙여서 가격을 결정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원가 파트라는 게 전부 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다 제품인데 이제 이 제품에 대한 원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가격도 결정할 것이고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원가 정보가 우선은 있어야지만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자, 원가 파트에서는 계속해서 원가 계산하는 것을 공부할 것인데 원가 계산하는 방법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공부하는 파트가 여기 원가 파트예요. 관리회계 파트로 넘어가면 통제, 의사결정, 성과평가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의사결정이라든지 성과평가. 일단은 자, 원가 파트에서 원가와 관련된 우리가 수치들을 우리가 뽑아내면 그거 가지고 뭐예요? 통제라는 것은 뭔가 원가를 좀 더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원가를 낮출까? 어디서 낮출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자, 의사결정이라는 거 뭐예요? 어떻게 특별한 예를 들면 특별한 갑자기 주문이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외부에서 갑자기 그 대량의 특별 주문이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어떠한 제품이 계속해서 손실을 보고 있어. 그러면 이 제품을 계속 만들어야 될까 말까 이런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이럴 때 항상 이 원가 자료를 가져다 가는 겁니다. 성과평가 뭐예요? 여러 가지 제품들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각 제품을 만드는 곳마다 책임자들이 다 따로 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 제조업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원가를 낮게 우리가 요구하는 품질 수준에 맞춰서 만들어내면 잘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성과평가 할 때도 원가와 관련된 자료들을 가져다가 하는 겁니다. 전부 다 관리회계 파트는 원가 회계에서 우리가 이제 얻게 된 자료들을 가지고 정보들을 가지고 통제하거나 기업을 의사결정하거나 아니면 성과평가하거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파트가 전부 다 관리회계 파트입니다. 근데 이 관리회계 파트의 모든 우리가 수치들은 전부 다 원가 파트에서 우리가 받아들인 자료들 또는 주어지는 자료들, 정보들을 가지고 이런 통제, 의사결정, 성과평가를 한다는 것이고 이런 파트를 우리가 관리회계 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가 파트랑 관리회계 파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형화된 틀을 공부한다고요. 정형화된 틀이라고 쓴 거는 저기다 제가 왁구라고 쓸 수가 없어. 왁구 일본어인가? 왁구라고 쓸 수가 없어서 정형화된 틀이라고 멋있게 표현했지만 그냥 왁구를 공부하는 거예요. 왁구. 전부 다 우리가
정형화된 수식, 정형화된 틀, 정형화된 계산 방법들이 있어가지고 요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론을 공부합니다. 이 두꺼운 책이 기본 교재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정형화된 틀, 왁구, 정형화된 계산 방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회계도 있고 세법도 있지만 더욱더 왁구가 제일 중요한 파트가 제일 중요한 과목이 바로 원가관리회계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왁구를 공부할 겁니다. 왁구를 공부할 거고 그 왁구에다가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들을 잘 정리해서 대입하면 문제가 풀리는 형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왁구를 계속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뭐냐면 투입 대비 산출이 가장 좋은 과목이 원가관리회계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세법이나 재무회계는 어때요? 어렵죠. 어려워. 그냥 어려워. 그냥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법이나 재무회계는 수험생들이 공부를 이렇게 여러 명이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수준이 나중에 이제 가면 조금씩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 수준 차이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만큼. 이제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안 했으니까 못하는 거지. 자, 열심히 해도 이 정도밖에 못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수준이.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리고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원가관리회계는 수준이 이렇습니다. 어느 정도 하면 수준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공부하는 족족 그냥 바로 수준이 올라오고 실력이 올라오고 점수로 직결시킬 수 있는 과목이 원가관리회계예요. 그냥 바로 올라온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 갈 필요도 없고 여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없어. 원가관리회계 가지고 뭐 강의할 거예요? 강의할 수도 있지. 강의할 거 아닌 이상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가관리회계는 투입 대비 산출이 가장 좋은 과목이어서 뭐 엄청난 고수도 없지만 또 뭐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공부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하는 과목이 원가관리회계예요. 그래서 원가관리회계가 좀 배점이 작긴 하지만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과목이고 중요한 과목입니다. 자, 이해가 안 돼서 포기하는 부분이 절대 없습니다. 이해는 무조건 시켜드립니다. 제가 시켜드릴 거예요. 이해 가요. 다 이해 가.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재무회계랑 세법은 이해가 안 가냐?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은 신은미 세무사님이 뭐 다 이해 갈 거 아니면 내일인가 세법은 이해 갈 거라고 시켜줄 거라고 하지만 거짓말이야. 내가 볼 땐 거짓말이야. 이해 안 갑니다. 이해 안 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해 안 가는 게 너무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이해가 안 가는지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해 안 가는 부분도 많고 정복하기 힘든 주제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원가관리회계는 그런 거 없어요. 다 이해됩니다. 다 이해돼. 이해가 안 되면 찾아오라고. 제발 좀 찾아와서 질문을 하세요. 이해 안 가는 부분 없이 그리고 포기하는 부분 없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승 문제는 염분량에 비례해가지고 점수가 무조건 상승하는 거예요. 우리 원가관리회계는 다 계산 문제거든요. 자 볼게요. 자 공부 방법 보면 계산 문제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 1차 시험도 그렇고 2차 시험도 그렇고 자 원가관리회계는 마음속의 바람은 하나의 과목이 됐으면 좋겠지만 항상 재무회계랑 같이 시험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1차 시험에도 그렇고 2차 시험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랑 원가관리회계를 같이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1차 시험에서 몇 문제 나옵니까? 총 우리가 재무회계랑 원가관리회계 합쳐가지고 우리가 총 40문제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24문제, 여기 16문제 나옵니다. 이거 되게 기쁜 거예요. 우리가 4년 전만 해도 4년 전부터 그 이전까지만 해도 15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4년 전부터 16문제가 나와. 그래서 예전에는 배점이 얼마였냐면 37.5점이었어요. 1차 시험에서. 좀 그렇잖아. 뭔가를 강의하는 입장에서 37.5점 한 문제만 더 내주면 앞자리가 바뀌는데 한 문제가 제 소원을 들어주셨어. 그래서 16문제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16문제 계속 나옵니다. 4년째. 그러니까 16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제 배점이 40점이잖아요. 40점. 그렇죠? 2차 시험에서 재무회계 2문제, 원가관리회계 2문제 나옵니다. 근데 배점이 얘는 60점이고 여기는 40점이에요. 이렇게 40점. 2문제 나온다고 하지만 여러분 4문제가 출제된다고 해서 4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한 문제마다 물음이 5개씩 4개, 5개, 어떤 건 6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묻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묻지만 주제는 4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한 개의 문제에서 일부러 2개의 주제를 물어볼 때도 있어요. 중간쯤 물음을 가면 주제를 확 바꿔버려서 다른 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4개의 주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중에 우리가
두 문제가 우리 원가 파트, 원가 관리 회계 문제이고 배점은 40점입니다. 똑같이 이제 40점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요, 여러분, 이 차는 여러분이 아직 고민할 필요는 없어. 고민할 필요 없고 여기서만 보면 우리 16문제가 나오잖아요. 이 16문제 중에서 우리 이걸 다시 또 나누잖아요. 이론 문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문제라고 하죠. 말문제. 그냥 말문제. 그렇죠? 그리고 계산 문제 이렇게 나눌 텐데 말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0에서부터 시작해서 2문제예요. 그러니까 올해도 안 나왔고 작년에도 안 나왔어요. 이론 문제 하나도 안 나왔다고. 나머지 거의 16문제가 다 계산 문제예요. 그냥 통으로 다 계산 문제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재무회계는요 24문제가 나오잖아. 재무회계 24문제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론 문제, 즉 말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에서 30%예요. 세법은요 우리가 40문제 중에서 40% 정도가 이론 문제예요. 말문제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은 이제 이론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만 이론 문제도 점점 어렵게 나오는 추세예요. 말 문제가. 그런데 계산 문제는 풀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말 문제는 이론 문제는 보면 일단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쉬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보면 일단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문제인지 없는 문제인지는 파악이 되지만 일단 시간은 매우 적게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수험생들은 이론 문제, 말 문제를 되게 중요시 생각해.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풀려고 하고. 근데 원가관리회계는 없다. 말 문제 없다. 일단 없다고 생각해.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그리고 아니면 거의 대부분은 다 그냥 계산 문제다. 다 계산 문제예요. 그런데 이 계산 문제 물론 더 시간은 걸리지만 재무회계의 계산 문제보다 더 쉽고 어떨 때 보면 재무회계의 이론 문제, 말 문제보다도 더 쉬운 계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많아요.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 문제 16문제지만 우리가 계산 문제 원가관리 회계는 재무회계 계산 문제는 모르겠지만 원가관리 계산 문제는 반드시 다 우리가 건드려야 돼요. 건드려서 우리가 풀 수 있는 것들은 다 풀어야 된다고. 자, 계산 문제가 훨씬 중요하다고요. 훨씬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계산 문제를 푸는 게 원가관리 회계라고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중요하지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두꺼운 책에 있는 이론이라는 것은 다 계산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오로지 계산 문제 풀려고 이론을 공부하는 게 원가관리 회계예요. 그러니까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론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이해한 다음에 계산 문제를 잘 풀어야 됩니다. 계산 문제 잘 풀기 위해서 아까 전에 말했던 정형화된 그 왁구를 잘 숙지해야 되고요. 자, 우리가 계산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정립한다고. 뭐냐면 우리 기본 과정이라고 해서 이론만 설명할 게 아니에요. 이론 문제를 풀고 공부하고 나서 계산 문제를 풀 거고 계산 문제를 푼 다음에 이론을 다시 또 이해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원가 파트예요. 원가관리 회계예요. 자, 기출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출 문제 뭐 가장 훌륭한 출제 예상 문제라고 써 있는데 그냥 기출 문제에서 나옵니다. 원가관리 회계는 특히 그래요. 올해 시험도 제가 풀어봤는데 당연히 풀어보죠. 16문제 기존 기출 다 변형이지 기존 기출에서 조금 더 많이 변형시킨 게 한 문제 정도? 나머지는 기존 한 10년치에서 20년치 기출 문제를 내가 완벽하게 풀 수 있다 하면 진짜 다 맞출 수 있어. 그 정도로 기출 문제가 중요합니다. 특히 재무회계나 세법은 계속해서 일단 재무회계 기업회계 기준이 계속 바뀌고 세법도 법률이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기출 문제를 반드시 풀 수 있으면 잘 풀 수 있으면 꼭 맞출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연습을 많이 해놓으면. 그래서 기출 문제가 정말 중요하지.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객관식 원가관리 회계 파트까지 가겠죠. 객관식 반도 우리가 수업을 들을 텐데 객관식 반 가보면 출제 예상 문제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기출되지 않았었던 문제들을 새로운 유형으로 교수님들이 선생님들이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수록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상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기출 문제도 제대로 못 풀어. 나중에 가면 20년치 기출 문제를 다 풀어보라 하면 아무리 1년 동안 공부를 했어도 제대로 못 푼다고요. 그게 문제인 거지 예상 문제 잘 푸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누적적으로 좀 복습을 해야 돼요. 누적적으로 복습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우리가 17장, 18장까지 이렇게 장이 있어요. 그러면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해가죠. 1장 공부하고 나면 1장 복습하죠. 자, 2장 공부하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복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복습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3장 공부하고 나면 3장을 복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루는 24시간이다라고 저한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이거 공부하는데 2시간이 걸렸어. 얘도 2시간이 걸리고 얘도 2시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루를 48시간으로 만들어. 여러분 보세요. 2시간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복습하면 4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야. 왜냐면 얘 복습하는데 시간이 줄어드니까 3시간 정도 걸리겠죠. 자, 여기까지 복습하면 6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에요. 4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자, 이렇게 복습을 하면 언젠가는 미치겠죠? 미쳐. 그럼 그때 포기해. 포기하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 과정이 오랜 기간 10월 달까지 이어지잖아요. 재무회계건 우리가 원가관리 회계건 다 똑같이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휘발성이 강하다고 하잖아. 돌아서면 까먹는다고요. 돌아서면 까먹기 때문에 10월 달이 돼서 계속해서 내가 복습을 잘해왔어라고 생각을 해도 다시 우리가 이해도구 하려고 하면 일정으로 돌아가면 다 까먹어서 계산 문제가 풀리지가 않아. 손이 안 가. 이러면 정말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이렇게 한다. 할 수 있는 한 계속 누적적으로 복습을 해 나가되 초창기에는 할 수 있어. 여러분 지금은 열의가 넘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할 수 있어.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아직 공부할 복습할 양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겁니다. 한계까지 몰아붙인 다음에 좀 이제 한템 보시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지 말고 뭐 이렇게 가도 되고 여러분 원하는 대로 아니면 여기서 한두 문제씩 우리가 까먹지 않을 정도로만 건드려 보는 정도로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누적적으로 복습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론은 서브노트로 정리하고 문제는 이제 본규조를 통해서 우리가 연습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서브노트 보세요. 제가 만들어서 이거를 작년까지는 막 재본비를 저한테 이게 그냥 이거 재본한 거잖아. 재본한 거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팔아가지고 뭐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올해부터는 내가 돈 낼게. 제가 내는 겁니다. 하고는 그냥 주지 않아. 제가 돈 낼 테니까 그냥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쓱 보면 편집이 괜찮죠? 깔끔하지 않아. 제가 편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학원이 편집한 게 아니라 제가 편집해서 다 제가 편집한 거예요. 한 땀 한 땀. 왜냐면 요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약한 걸 어떻게 배치하고, 그렇죠?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식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가도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편집을 한 거고 한 120페이지? 몇 페이지야? 좀 더 늘었는데 이번에 125페이지로 돼 있는데 이거 125페이지면 사실 이론이 끝이라는 거죠. 이론이 끝이야. 여러분 보세요. 이 기본서가 이렇게 두껍잖아요. 기본서 이렇게 두껍죠. 이게 물론 재무회계나 세포책보다는 얇아요. 재무회계 책들은 뭐예요? 요즘 얇아 보이려고 두 권으로 나눠서 나오는 거죠. 원래 합치면 저 학교 다닐 때는 한 권이 이렇잖아요. 무기죠, 무기. 얘도 만만치 않게 두꺼워요. 근데 보면 글자가 크지. 재무회계나 세포보다 글자가 커. 그래서 이 기본서라는 건 여러분 일단 이래요. 우리가 1차 시험도 봐야 되고 2차 시험까지 붙어야지 세무사잖아요. 근데 이 기본서는 1차 시험 대비고 2차 시험도 이걸로 공부하는 거예요. 2차 시험을 우리가 2차 시험 1차 붙고 나면 2차 시험에서 우리가 원가관리회계 연습서라는 책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재무회계도 재무회계 연습서, 세무회계도 세법도 세무회계 연습서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 책은 다 뭐냐면 문제집이야, 문제집. 문제집이지 이론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고요. 그 책에 이론이 있기는 앞에 요약돼 있는데 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본서라는 것은 1차와 2차를 다 공의 준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요거 보세요. 세무사 대비용이라고 안 써져 있잖아. 그렇죠? 어떤 선생님들은 교수님들은 이제 그 세무사 대비용으로 책을 별도로 내는 경우도 있어요. 회계사 책보다 좀 더 얇게 줄여서. 그 말인지 뭐예요? 우리가 세무사 시험은 우리가 회계사 시험보다 약간은 더 공부할 분량이 적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차 시험에서는 회계사 시험보다 올해도 그랬어요. 세무사 시험이 더 어렵게 나왔어. 그리고 1차 시험에서는 회계사 시험은 1차 시험에서 원가관리회계가 50문제를 보거든요. 거기는요. 50문제 중에 10문제예요. 원가관리회계 10문제. 근데 2차로 가게 되면 아예 한 과목입니다. 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1차와 2차의 난이도 차이가 매우 극심하고요. 매우 차이가 많이 나고 또 2차의 한 과목으로 우리가 시험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준비해야 될 주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아까 봤잖아. 2문제 나오잖아. 2차 시험에.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는 1차와 2차, 세무사 시험에서는 1차와 2차의 난이도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예요. 재무회계는 적고 원가관리회계는 1차와 2차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원가관리회계는. 거의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회계사 수험생들, 세무사 수험생들 전부 다 같이 준비하는 책이다 보니까 양이 또 많아요. 그리고 이 기본서라는 것은
이렇게 현장에 와서 우리가 학원에 와서 실강을 듣는 현장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책이 아니에요. 혼자 공부하는 수험생들도 이 책을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막 이렇게 벌써 한참 떠들었죠. 한참 떠들은 이런 얘기들을 이 얘기는 없겠구나. 강의를 아직 하진 않았으니까 강의하면서 이론을 설명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냥 예를 들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양이 많은 거고 우리가 1회독이 끝나고 2회독이 끝나고 객관식 과정 공부하고 또 2차 우리가 공부하고 이럴 때 계속해서 기본서를 다시 또 정독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고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론은 여기 다 정리돼 있어. 126페이지로 정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 정리가 가능해. 그래서 서브노트 통해가지고 어차피 여러분이 복습할 때 2회독 3회독 할 때 서브노트로 볼 거니까 서브노트로 설명을 드릴 거고 충분히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주교재에 있는 우리가 예제 문제 그리고 뒤에 보면 객관식 문제, 주관식 문제 이런 것들 풀면서 왜? 우리는 계산 문제가 중요하다. 계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계산 문제만 나오는 시험이니까 우리가 원가관리회계는 계산 문제 계속해서 본 교재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공부를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길게 안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우리 바로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은 본교재를 필 필요 없이 서브노트를 먼저 피세요. 서브노트 한번 보세요. 강의 노트. 여러분 강의 노트 보면 뭐부터 볼 거냐면 목차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 다들 목차는 보잖아. 그렇죠? 그냥 보는 거야. 자, 챕터 1부터 시작해서 넘겨보면 마지막에 17장까지 있죠. 챕터 17까지 있습니다. 챕터 17까지 있는데 없는 분들 있어? 가져가세요. 앞에서. 자, 거기 목차에 보면 챕터 1부터 시작해가지고 챕터 1부터 시작해서 챕터 7까지 여기까지가 아까 전에 봤죠? 원가 파트와 관리 파트로 나누는데 요 챕터 7까지가 뭐예요? 원가 파트입니다. 그리고 챕터 8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가 관리회계 파트예요. 그러니까 비중은 반 정도로 봐야 된다. 7문제 8문제 나오거나 8문제 7문제 이렇게 나온다. 아니지 이제 16문제니까 8문제 8문제라고 해야겠네. 거의 이제 절반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챕터 1부터 시작해서 챕터 마지막 17까지 다 나온다. 다 나온다고요. 다 나와. 전부 다 나오는 파트라고 생각을 하고 뭐 하나 안 중요한 게 없이 다 중요한데 아무래도 조금 중요성이 떨어지는 거를 꼭 말을 해줘야 좋아하죠. 하기 싫은 부분이 있으니까 뭐라도 하나 좀 제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챕터 11과 챕터 12가 가장 잘 안 나와요. 특히 챕터 12가 잘 안 나와요. 거의 잘 안 나와. 챕터 12가. 나머지는 다 고르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챕터 11이 좀 중요성이 떨어지고 챕터 12가 많이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파트라는 거 그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고르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챕터 1 원가회계 기초부터 가볼게요. 자, 여러분 챕터 1 원가회계 기초 나와 있는데 제가 서브노트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챕터로 돼 있고 일단 두 번째 이제 절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1절, 2절, 3절까지 시험에 안 나와요. 출제되지 않아. 1절, 2절, 3절은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원가관리회계라는 과목은 재무회계나 세법보다 훨씬 생소한 과목이에요,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세법이나 재무회계는 접할 기회가 많은 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회사에서 지출결의서 올릴 때 지출결의서 올리면 뭐예요? 마지막에 안 돼 있나? 전산으로 ERP로 다 회계 개정 과목까지 분류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내가 회사에서 회계팀이라든지 뭐 자금팀 이런 회계와 관련되지 않은 부서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회계라는 게 조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돼. 직장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리고 세법은 왜 익숙하냐면 연말정산이라도 해봤잖아, 그렇죠? 연말정산이라도 해봤고 뭐 아직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이라도 한번 팔아봤으면 양도소득세 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상속증여세라도 좀 찾아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라도 하는데 원가관리회계는 정말 생소한 과목이에요. 원가관리회계는 제조업체에서 원가 파트 담당하고 있는 해당 부서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접할 일이 없는 부서야, 그렇죠? 접할 일이 없는 과목이라고요. 전혀 우리가 평상시에 접할 길이 없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원가관리 회계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들이 이제 1절부터 시작해서 3절까지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을 설명해 주는 파트인데 시험에는 당연히 안 나오는데 중요합니다.
시험에 안 나오지만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 뒤에 이제 용어들도 모르고 개념들도 모르면 그냥 그 용어들 다 안다는 전제하에 그냥 이제 강의가 진행되는데 힘들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출제되지 않지만 모든 과목이 다 처음에 하면 뭐 정의부터 시작하죠. 여러분 자 여기 회계란 보세요. 이거 PT 쏘는 거는요 거의 대부분 그냥 우리 서브노트를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기 힘들지 않게 그냥 여기다가 정리해가지고 제가 쏘는 거니까 그냥 여기 보시면서 여러분 수업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정의를 내리면 뭐 제외기 시간에도 정의 내리는 것과 똑같아요. 어차피 어떤 정의라는 것은 항상 이제 키워드 위주로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두면 되는데 물론 당연히 수업 목적을 위해서는 전혀 기억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정의를 내려보면 회계란 정보 이용자에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래요. 알 필요 없는 거죠. 근데 그냥 이해하라고. 그러면 보세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 회계인데 회계를 우리가 크게 보면 재무회계랑 원가관리회계로 나누어서 공부도 하고 시험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정보 이용자 있죠. 정보 이용자가 내부 정보 이용자냐 외부 정보 이용자냐 요걸 가지고 재무회계랑 원가관리회계를 구분합니다. 여기 보세요. 예전에는 이거를 여기다 안 놓고 여기다 쌌거든요. 쐈어 그냥 여기다 칠판에 쐈어요. 장점과 단점이 다 있더라고. 칠판에 쏘면 이게 여기 안 되잖아. 이거 하면 안 되죠. 되긴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쏘니까 여기다가 이제 쓰지를 못하겠는데 여기 보세요. 재무회계는 보면 정보 이용자 중에서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우리가 회계학을 재무회계라고 하고 관리회계라는 것은 뭐예요?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학을 우리가 관리회계라고 한대요. 자, 우리 원가관리회계 공부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 원가관리회계라고 안 쓰고 그냥 관리회계라고만 썼습니다. 나중에 이제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왜 그랬는지. 그리고 재무회계랑 관리회계의 비교라고 했어요. 그래서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 그리고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정보를 만드는 것인데 외부 정보 이용자라는 것은 주주나 채권자를 의미한대요. 여기 주주나 채권자 중에서 이 주주에는 모두 포함되냐면 잠재적인 주주도 포함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재무회계라는 게 여기도 밑에 나와 있잖아. 보고할 때 뭘로 보고하냐면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냐면 일반 목적의 재무제표. 여러분 재무제표 뭐예요? 재무상태표. 그렇죠? 손익계산서. 그렇죠?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재무제표를 가지고 정보를 전달하는 게 바로 재무회계인데 이걸 누가 볼 거냐 이거예요. 외부 정보 이용자들인데 주주들이 본다는 거죠. 내가 주식 투자를 할 거야. 어떤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회사의 감사보고서, 분기보고서, 그렇죠? 주식상환 변동명세서 뭐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안 보니까 지금 고개를 안 끄덕거리는 거잖아. 주식 투자할 때 안 보시죠? 안 보니까 전혀 안 보죠. 봐야 돼요. 진짜 봐야 돼. 어쨌든 내가 이 회사의 주주예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분기마다 보고서 나올 때마다 저 항상 보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이렇게 살펴보게 되죠. 경영성과가 좋은지 재무 상태가 좋은지 우리가 파악하는데 요거 가지고 우리가 파악하기 때문에 주주나 우리가 채권자들이 계속해서 여기로부터 정보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재무회계 정보를 얻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주주가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사람들. 이 회사 주식을 살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왜? 다트 들어가면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면 다 나와 있잖아.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언제든지 누구나 다 볼 수 있어. 이렇게 외부 정보 이용자 그냥 전부 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거 모든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게 재무회계예요. 그런데 관리회계는 뭐예요? 내부 정보 이용자 가로 열고 경영자라고 돼 있잖아요. 뭐냐면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뭐야? 우리 부장님, 우리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사장님한테 보고하는 그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게 바로 관리회계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내부 정보 이용자들, 내부의 임원들이라든지 사장님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바로 관리회계라고요. 그러니까 목적이 보세요. 재무회계는 외부에 보고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자 관리회계는 뭐예요? 목적이 내부 보고용이에요. 그러면 내부 보고 왜 하냐면 우리가 사장님이 뭔가 의사결정할 때 참고하려고. 그렇죠? 또는 뭐예요? 얘들이 우리가 A 제품 만드는 부서 있고 B 제품 만드는 부서 있는데 어디가 더 잘했는지 우리가 평가하기 위해서 성과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보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부 보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관리회계입니다. 그래서 보고 수단이 뭐냐면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반 목적 재무제표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한국택대 국제 회계 기준으로 만든 재무제표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라고요. 이걸로 보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공시돼 있는 거죠. 근데 권리회계에서는 뭐예요? 보고수단이 특수목적 재무제표 또는 기타 보고서라고 되어 있어요. 뭐예요? 그냥 보고수단이 이게 사장님이 원하는 대로 사장님한테 보고하는 거잖아. 경영자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한테 보고하는 거고 사장님한테 보고하는 거니까 뭐예요? 일반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특수한 목적이죠. 일단 우리 사장님과 우리 본부장님한테만 보고할 거니까. 그리고 뭐예요? 재무제표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엄격한 기준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원하는 방향대로 변형해서 보고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기타 보고서, 그냥 만들어내는 보고서, 회사에서 필요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모든 보고서들이 우리가 관리회계 목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보고서예요. 자, 뭐냐면 재무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엄격한 기준이 있죠.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 일반 목적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기업회계 기준은 우리가 준수해야 된다고요. 세법의 경우에는 뭐예요? 법이 있죠. 우리가 상속증여세법, 그렇죠? 소득세법, 뭐 다 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고, 재무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해서 이 재무제표를 만들어 가지고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외부 보고하는 거예요. 그럼 여긴 뭐예요? 기준 없어요. 없어. 우리는 세법이라든지 재무회계처럼 기준이라든지 뭐예요? 법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학문이에요. 학문. 여러분, 자, 원가관리회계는 그냥 학문입니다. 학문이야. 우리가 법률이라든지 기준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자, 이게 속성을 보면 이건 그냥 간략하게 보시면 돼요. 재무회계는 과거지향적이에요. 왜냐하면 재무상태표라든지 손익계산서 뭐야? 과거에 발생했었던 경영성과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거니까 과거지향적이고 객관적이어죠. 그런데 관리회계는 미래지향적이에요. 왜? 의사결정할 거거든요. 의사결정에 이용할 거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목적 적합성을 강조합니다. 사장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고요. 여기서 잘 만든 보고서는 뭐예요? 사장님이 가져갔을 때 집어 던지지 않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보고서가 잘 만들어진 보고서예요. 잘 만들어진 정보라고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재무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해서 우리가 객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자,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아까 전에 봤죠? 주식 투자하려고 해요. 보면 X1년과 X2년 내가 이 회사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 여러 가지 재무제표 중에서 경영성과를 보고 싶으면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손익 개선서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재무 상태를 알고 싶으면 재무 상태표를 보는 것이고, 그래서 경영성과를 봤으면 보세요. X1년과 X2년 우리가 비교해 보고 싶어요. 전년도보다 얼마큼 나아졌는지. 그럼 여기 우리 손익계산서는 항상 뭐예요?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매출 원가 뺀 다음에 우리가 매출 총 이익이라고 하고, 그렇죠? 여기서 판관비 뺀 다음에 우리가 영업이익이라고 하고, 그렇죠?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더하고 빼서 우리가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라고 하고, 거기서 뭐예요? 이제 법인세를 빼고 나면 당기순이익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죠? 이 형식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뭐가 가능해? X2년하고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어떤 해에는 뭐예요? 우리가 매출액으로 넣었던 것을 어떤 해에는 영업의 수익으로 넣어버리고, 그렇죠? 이러면 안 되겠죠? 어떤 해에는 판관비로 넣었었던 것들을 어떤 해에는 영업의 비용으로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X1년과 X2년을 우리가 비교해보고 싶어. 기간 간 비교죠. 기간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려면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기업회계 기준에서 다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관리회계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고요. 그리고 기간간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A 기업과 B 기업 중에서 어떤 회사에 투자할까? 섹터는 정했어. 내가 주식 투자하는데. 근데 A 기업과 B 기업을 비교하고 싶어요. 보세요. A 기업과 B 기업을 비교하고 싶을 때 두 기업의 손익계산서를 같이 딱 놓고 보는데 어디가 더 경영성과가 높은지, 두 기업이 회계 처리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다고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게 재무회계 정보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목적이라는 표현을 앞에 붙이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보고서는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대로 해야지만 사람들이 뭐예요? 기간 간 비교도 가능하고 기업 간 비교도 가능합니다. 비교 가능성을 높여주죠. 기준이 있어야지만. 그래서 재무회계는 이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뭐라고요? 우리는 관리회계는 사장님이 만족하시면 돼요. 사장님이 보시기에 흡족하셨다. 이러면 잘 만든 보고서입니다. 그냥. 자, 여러분 지금 재무회계랑 관리회계를 비교했습니다. 보세요. 이제 재무회계랑 원가 이쪽에 보면 잘 안 보이네.
재무회계랑 원가회계의 관계예요. 이번에는 비교가 아니라 관계라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관계. 보시면 원가회계에서 자, 원가가 투입되고 나면 자, 원가라는 거 무엇인지 이제 다 그냥 서브노트 강의 노트에 있는데 그냥 간략하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원가의 정의가 어디 있냐면 자, 여러분 4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원가의 정의 나와 있죠. 맨 첫 번째 1 원가의 정의에서 원가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멸된 경제적 자원의 희생을 화폐 가치로 측정한 것. 이렇게 돼 있죠. 멋진 표현인데 전혀 우리가 쓸모없는 표현.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아니 나도 뭔가 그래 체계는 갖춰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아무리 서브노트여도 그래서 그냥 넣어놓은 것뿐이지 전혀 알 필요 없는 얘기예요. 좋은 얘기야. 공자님 말씀이에요. 그런 내용이고 자 원가가 투입되고 나면 우리가 회사 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 내에서 이 원가가 소멸하기도 하고 소멸하지 않고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경제적 자원의 희생을 화폐 가치로 측정한 것들이 소멸하기도 하고 소멸하지 않고 남아있기도 한다고요. 여러분 보면 이게 소멸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회사 내에서 뭔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막 경제적인 자원들을 리소스를 투입을 했어요. 근데 그게 사라졌다는 것은 뭐냐면 제품이 돼가지고 팔렸다는 뜻이에요. 우리 회사에서 완전히 소멸했다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재무회계 측면으로 넘어오면 손익계산서에 있는 우리가 비용 중에서 매출 원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재무회계 측면에서 바라보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여러 가지 재무제표가 있지만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는 여러분 나중에 세무사 되면 별로 볼 일도 없어. 볼 일도 없어요. 주석 같은 거 볼 일도 없어. 볼 일 없어요. 우리는 세무사 되면 그냥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 만드는 거야. 두 개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도 원래 두 개가 가장 중요하고요. 자,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뭐예요? 기업의 재무상태를 뭘로 보여줘요? 자산, 부채, 자본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손익계산서라는 건 뭐예요? 기업의 경영 성과를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수익과 비용 항목으로 나누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비용 항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첫 번째 비용 항목, 가장 중요한 비용 항목이 바로 매출 원가예요. 그렇죠? 매출 원가인데 그 매출 원가가 뭐라고요? 원가회계 파트에서 우리가 경제적 자원, 리소스를 막 투입해가지고 원가를 집계해 본 다음에 그 원가가 집계돼서 제품이 됐는데 그 제품이 뭐예요? 사라졌다는 것. 회사에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팔렸다는 뜻입니다. 팔린 것을 금액적으로 표현하면 매출원가라는 이름을 붙여서 손익계산서의 비용 항목으로 보내준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소멸되지 않은 것들은 뭐예요?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은 경제적 우리가 자원 막 넣었어요. 재료도 갈아 넣고 사람도 갈아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 우리가 제품을 만들었는데 아직 팔리지 않았어요. 팔리지 않았으면 회사에 남아있는 거죠. 걔를 우리가 재무회계에 가면 뭐라고 불러요? 재고자산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 중에서 자산을 다시 또 뭐로 나눠? 크게 보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누는데 유동자산의 가장 첫 번째 뭐예요? 현금 등가물, 그렇죠? 보이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은 원가회계 측면에서 재고자산이라고요. 재고자산이 유동자산에 있는데 요 재무상태표에 자산에 재고자산이라는 항목을 기재하려면 원가회계 파트에서 미소멸된 원가를 집계해서 우리가 금액적으로 표현해 줘야지만 재무회계 자료를 넘겨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맨 위에 다시 읽어보면 제목이 재무회계와 원가회계의 관계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방금 전에는 뭐였어요? 우리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비교한다라고 돼 있죠. 비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원가회계랑 재무회계 그리고 재무회계랑 다시 또 관리회계 이렇게 봤더니만 어떤 것은 비교라고 하고 어떤 것은 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해 보면 이거예요. 우리가 원가관리회계는 원가회계, 관리회계 이제 둘 다 배울 건데 원가회계가 이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원가회계가 가운데 있어서 이 원가회계가 재무회계라는 곳에도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자, 또 관리회계라는 곳에도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줘요. 가운데 원가회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가회계랑 요 관리회계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합쳐서 그냥 원가관리회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학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원가관리회계는 저 대학교 때도 이제 원서로 공부했었는데 원가관리회계는 학문이다 보니까 이제 회계학은 다 미국에서 발전한 거잖아. 미국에서 발전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모든 원가관리회계 교재들이라든지 뭐 교수님들이
물론 교수님들 폄하하는 거 아니야. 교수님들도 연구를 열심히 하시겠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바이블 같은 교재가 있어요. 홍그린이라고 이제 홍그린 교수님 이름이에요. 미국 이제 교수님 책이 있는데 그 책으로 그냥 아예 공부를 해요. 대학교 때도 원서로 공부하고 그러는데 그 홍그린 책을 거의 바이블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그 책이 뭔가 이게 우리가 기준이라든지 법이 없으니까 서로 간에 뭔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 교수님들끼리도. 그럼 뭘 보면 돼? 성경책을 보면 되지. 바이블이라니까 홍그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원가 관리 회계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그냥 원가 회계 이렇게 말하고 원가 회계 말하고 협의의 의미와 알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 적은 거야. 자, 원가 회계라고 말하고 협의의 원가 회계가 있고 광의의 원가 회계가 있다. 근데 협의의 원가 회계라는 것은 바로 여기 뭐야? 그냥 원가 계산만 하는 거. 원가 계산 파트를 말하는 것이고 광의의 원가 회계라는 것은 뭐예요? 요 원가와 원가 회계에서 우리가 얻게 된 정보를 가지고 요 관리계 파트 넘어와서 통제, 의사결정, 성과평가에까지 우리가 활용하는 관리회계를 포함해서도 그냥 원가회계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교재에 나와 있어요. 성경책이야. 그러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그냥 원가관리회계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뭐야? 그냥 원가회계라고 불러도 원가관리회계 다 합친 거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안 중요해. 어쨌든 뭐예요? 원가회계가 가운데 있고 재무회계에 정보를 준다. 어떤 정보? 재고자산과 매출 원가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줄 거고 원가회계가 가운데서 관리회계에 정보를 주죠. 무슨 정보를 줘요? 우리가 통제라든지 의사결정하고 성과평가에 유용한 정보들을 원가회계가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 5페이지에 5페이지가 아니구나. 어디 있어? 2페이지. 서브노트 2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원가회계, 관리회계, 재무회계 이렇게 관계를 제가 간략하게 좀 써놨어요. 자, 오른쪽에 이제 3페이지 보면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지금까지 재무회계만 공부했죠. 재무회계를 이제 오늘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사실은요, 여러분, 재무회계를 공부하려면 선행되어야 되는 과목이 뭐예요? 회계원리잖아요. 회계원리가 사실은 재무회계죠. 재무회계 간략하게 맛보고, 그러니까 워낙 어려우니까 첫 단계를 하나 만든 거죠. 사실 그냥 바로 재무회계 공부해도 되는 건데 회계원리 공부하고 재무회계 공부해 이런 거고 원가관리회계는 쉽잖아. 넌 쉬우니까 그런 거 없어. 원가관리회계 기초 같은 거 없어. 원가관리회계 기본 뭐 이런 거 없다고요. 그냥 원가관리회계 공부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원리라도 공부했으니까 여러분이 대략 아실 거예요. 아직 재고자산 파트까지 당연히 나가지 않았겠지만 재무회계를 우리가 회계 원리에서도 재고자산은 공부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회계 원리 시간에 우리가 재고자산 파트를 공부할 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을 우리가 회계 원리책 또는 재무회계 책것은 뭐라고 하냐면 상품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원래 크게 보면 회사를 유통기업, 상기업과 제조기업으로 나눕니다. 근데 이런 기준은 분류법은 아주 올드한 분류법이에요. 사실은 되게 옛날 표현이라고. 전통적으로 상기업과 우리가 유통기업과 그리고 제조업 이렇게 구분하는 방식은 아주 옛날 방식. 지금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회사들과 이상한 서비스, 이상한 제품 이런 것들이 그냥 넘쳐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올드한 표현이긴 하지만 전통적 분류 방법이에요. 그래서 재무회계에서는 그냥 상기업, 유통기업을 전제로 합니다. 상기업, 유통기업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상품이라고 했잖아. 근데 상품 이전에는 제품이라고 했죠. 제조기업이 제품을 만들고 나서 이것들을 자기네가 직접 팔면 이제 상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마트라든지 그렇죠?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 납품해서 걔네들이 팔게 되면 이제 걔네들 입장에서는 뭐야? 쿠팡이라든지 우리가 이마트라든지 우리가 하나로 뭐 이런 데서는 뭐예요? 이게 상품이라고요, 전부 다. 유통기업은 제품을 사다가 파는 곳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조업은 뭐야? 내가 직접 제품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제품을 만드는 것에 대한 원가와 얼마큼 투입됐는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원가관리회계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무회계나 회계원리에서는 뭐예요? 그냥 상기업이나 유통기업을 전제로 해가지고 재고자산 파트를 공부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상품 회계원리 시간에는 재고자산을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상품으로 공부한다고요. 상품. 자, 상품 T 계정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상품 T 계정은 자, 기초에 상품이 있었어. 이렇게 보는 거죠. 상품은 이제 대표적인 재고자산이고 자산이니까 우리가 전년도에 우리가 팔지 못했었던 상품들이 있으면 올해로 넘어와서 기초 상품이 되는 거겠죠. 기초 상품 가액이 얼마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올해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럼 뭐예요? 이제 상품은 매입합니다. 추가로 얼마를 사오는 거죠. 그러면 두 개 합치면 뭐예요? 우리가 올해 판매 가능한 상품 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말에 팔지 못하고 남아있는 상품 가액을 빼주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얘가 바로 매출 원가예요. 얘가 매출 원가입니다. 자, 매출 원가 앞으로 그냥 이렇게 쓸 거예요. 매출 원가예요. 얘가 매출 원가라고. 그래서 회사의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게 아주 간단해요. 그냥 기초 상품에다가 단기에 매입한 상품 더해가지고 우리가 기말에 가봤더니만 창고에 그대로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 우리가 세 보면 우리가 빼주면 매출원가야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재고자산 파트에서 매출원가, 재고자산과 매출원가 계산하는 방법이었어. 근데 우리는 이제 제조업이라고요. 달라요. 우리는 상품이라고 쓰지 않고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 제품이라고 쓸 거예요. 제품이라고 쓸 겁니다. 제품이라고 쓸 거고 얘도 똑같아요. 전년도에 만들었어요. 우리가 기초. 그런데 팔지 못하고 남아있었던 우리가 제품이 있다면 올해로 넘어와서 기초 제품가액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가 문제죠. 여기가 매입이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는 상기업이 아니고 제조기업이에요. 상품을 우리가 그냥 사다가 파는 회사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드는 회사예요. 그럼 여기 매입이 아니겠죠? 여기 들어오는 게 뭘까요? 이제 오늘 공부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예요. 단기의 제품을 제조하는 데 들어간 원가라고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우리 제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제품을 만들어요. 단기에 제품을 추가적으로 만드는 데 들어간 제조하는 데 들어간 원가가 얼마인지 이게 바로 요기입니다. 여기 상기업으로 치면 매입한 가액과 우리가 비교해 가지고 볼 수 있는 계정 과목이겠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얼마 들어갔다. 그러면 이 기초 제품에다가 단기에 우리가 제품을 추가적으로 만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하면 판매 가능한 제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기말에 가봤더니만 기말에 팔지 못하고 남아있는 제품을 빼주면 얘가 똑같이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상기업은요. 자, 매출 원가 계산하는 게 너무 간단해. 기초에다가 매입 더한 다음에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 빼주면 매출 원가야. 근데 제품이라는 것은 우리 제조업은 기초에 있었던 제품에다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해서 더해줘야지만 기말 제품을 빼서 매출 원가를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하려면 이 전 단계가 있다는 거죠. 이 전 단계가. 얘는 전 단계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전 단계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그냥 우리가 취득하는데 들어갔었던 취득 가액에다가 우리 일반적으로 뭐야? 유형자산이라든지 재고자산 다 마찬가지야. 취득 부대 비용 들어갔으면 그거 뭐예요? 취득 원가에 가산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냥 매입 가액을 계산하지만 여긴 뭐예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우리가 계산해야 된다고요. 그럼 이 전 단계도 있고 이 전 단계도 있고 이 전 단계도 있어요. 계속해서 이거 공부해서 우리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얼마인지 계산해내는 게 우리의 핵심인 거죠. 제조업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요거 비슷하게 요거 매입가액 그냥 우리 재무회계 시간에는 그냥 쉽게 생각했던 요 매입가액 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걸 계산하는 게 바로 우리 원가 파트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3페이지 나와 있는 거고요. 넘겨서 우리가 원가의 개념부터는 10분만 쉬었다가 계속할게요.